자, 여러분 오늘 학습을 진행할 건데요. 오늘은 제3보험을 공부를 할 겁니다. 공부하실 건데요. 제3보험을 공부하실 때는요. 시험을 보실 때는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 제3보험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이 따로 있고 손해보험이 따로 있죠. 근데 제3보험이 별도로 따로 있더라. 그런데 생명보험도 판매하고 손해보험도 판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보험에서는요. 오른쪽 보시면 그레이존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하얀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중간에 섞여 있다. 그래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요소들이 조금은 섞여 있더라 라고 해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걸 뭐 블루존이냐 레드존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 재산보험은 그레이존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보험을 볼 때는요. 상해, 질병, 간병보험을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상해보험 뭘까요? 상해보험은 여기 정의를 보면요.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를 보장한다라고 적혀 있죠. 자, 상해보험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거나 뭐 등산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뭐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좀 어디 다친 거를 쉽게 얘기해서 상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상해보험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재해보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 사고를 얘기하는 거고요. 재해보험은요.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그 상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해와 상해는 같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해보험과 재해보험의 좀 다른 점은요. 그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재해보험은요. 감염병까지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보험의 상해랑 생명보험의 재해는 같은 말이지만 생명보험의 재해보험이 상해보험보다 그 범위가 좀 넓더라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나중에 라이프MD가 되신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할 거고요. 시험 문제에선 이 정도만 물어본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해와 재해는 일단 같은 용어지만 생명보험은 재해보험이라고 표현하고요. 생명보험이 그 범위가 좀 더 넓더라. 감염병 같은 거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병보험은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통원을 보장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질병보험 나왔다라고 하시면요. 암보험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암도 대표적인 질병보험이니까요. 암보험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간병보험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치매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겁니다. 치매 또는 일상생활 장애로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보장하는 거 우리가 간병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해, 질병, 간병보험을 꼭 기억하시면 좋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재산보험이니까요. 재산보험은 마찬가지로 보험업법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상법상 재산보험이란 용어는 없다 물어봅니다. 자, 상법에는요. 보험업법에서는 재산보험을 정의하고 있지만 상법에서는요. 그러니까 보험업법보다 좀 높은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상거래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한 상법에는요. 재산보험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단 상법 보험편 안에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관련된 규정은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나 간병보험만 상법에서 제외돼 있다. 요걸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간병보험이 나온 거는요. 상해나 질병보험보다 더 훨씬 더 요즘입니다. 그래서 더 뒤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해 질병은 관련 규정이 써 있지만 상법에 간병보험에 써 있지 않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험계약 무효사유 한 번 더 나왔네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요. 뭐라 그랬죠? 보험계약의 무효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업법에서는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으로 보험을 분류하고 있고요. 독립된 재산보험 설립을 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재산보험 회사를 만들고 재산보험 상품만 판매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없죠. 왜냐하면 재산보험은 생명보험 회사에서도 판매할 수 있고 손해보험에서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재산보험만 판매하는 회사를 만들 필요 없죠. 하지만 원칙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생명 손해보험회사 모든 보험 종목 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생명보험에서 재산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손해보험에서 재산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재산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에 뭐 껴서 판매되다 보니까 뭔가 뭐 어디에 합쳐진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보험업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일부가 아니다. 이거를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재산보험 상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요. 생명보험 마찬가지였죠.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산보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협회에 등록을 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재산보험 설계사의 등록 요건을 볼게요. 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교육과정을 20시간 이수해야 되고요. 재산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게 파트 1, 2 공부하셨고 파트 3 공부하셨고 지금 파트 4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파트 4가 재산보험이고요. 이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시험을 볼 때 제가 두 개의 시험을 본다 그랬죠. 첫 번째는 생명보험이고 두 번째는 재산보험을 보실 건데 이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시면 자연스럽게 재산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을 두 개를 보신다 그랬죠. 재산보험 시험까지 같이 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 등록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재산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다. 그래서 이거는 경력 등록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재산보험은 생명보험의 등록 요건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조금 특이하게 나오는 게 있었죠. 보험 대리점의 경우는요. 등록 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였죠. 그리고 보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을 등록할 수 있으니까 3년에 1년 그리고 4년에 2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크게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참고로 생명보험과 같다라고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 말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등록 요건은 나왔죠.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을 모집하는 경우는요. 어디다 등록할까요? 당연히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보는 게 이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디다가 등록한다고요?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하고요. 손해보험과 재산보험을 모집하는 경우는 반대로 손해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겠죠. 자, 재산보험만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당연히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협회 두 군데 중 한 군데다가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요. 재산보험만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 양쪽에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지 않죠? 한 군데에다가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재산보험의 특징인데요.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좀 많이 출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재산보험에 대해서는 겸용을 허용한다 그랬죠. 생명보험회사에서 재산보험 판매할 수 있고 손해보험회사에서 재산보험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겸용을 허용하지만 문제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차 모집을 제외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용은 금지된다. 이유는 뭐였죠? 일사전속주의 제도였죠. 한 회사에 소속돼서 그 회사 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는 일사전속주의 제도 때문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용은 금지입니다. 단 원칙 예외는 하나 있었죠. 그걸 교차 모집 제도라고 했었죠. 자, 밑에 보시면요. 재산보험의 질병, 사망, 특약, 부가 요건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잘 보시면 어떠냐면 주계약에서요. 재산보험의 주계약에서요. 질병, 사망은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질병, 사망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암 사망 있죠. 암 사망은요. 주계약에 넣어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디다가 부과하냐면 특약을 통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은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그 범위가 보장이 좀 다른데요. 생명보험은 그 보험 기간이나 금액이나 만기환급금이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손해보험은요. 제한을 두는데요. 그 암사망 같은 경우 손해보험은 보험 기간이 80세까지밖에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 금액은 개인당 2억 원 이내로 밖에 보장을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질병 사망 특약으로 사망을 보장하고자 할 때 생명보험이 조금 더 그 한도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한이 없는데 손해보험 80세 그리고 개인당 2억 원까지만 한도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서 뭐를 단골로 출제할까요? 손해보험에서도 질병 사망 보장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가능하죠. 다만 한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 한도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손해보험은 보험기간이 80세 그리고 보험 금액은 개인당 2억 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고 생명보험은 제한이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80세 2억 너무 중요하죠. 자, 다음 볼게요. 자, 보험금 지급 방법입니다. 생명보험은 어떻게 지급된다 그랬죠? 정해진 액수를 보장했죠. 그래서 그걸 정액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망하게 되면 2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가족들이 그럼 그건 정해진 액수죠. 정액 보상이죠. 손해보험은 반대입니다. 손해보험은 실손 보상을 해주죠. 실손 보상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손해 입은 금액을 보상하죠.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가 5천만 원짜리인데 1천만 원어치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1천만 원어치 사고 난 만큼만 보상해 주겠죠. 그걸 실제 손해난 만큼만 보상하기 때문에 그걸 실손 보상이라고 하죠. 재산보험은요, 이런 정액 보상과 실손 보상이 같이 있다. 짬뽕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존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피보험 이익이 나왔는데요. 피보험 이익은 뭐냐?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피보험 이익은 물건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보험 이익을 교재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험 계약의 목적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목적물을 금전으로 금전으로 바꿀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물건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금전으로 산정이 가능해 하고요. 존재 여부와 기속이 당연히 보험사고 전에 확정돼야 되겠죠. 자동차 보험 예를 들어볼게요. 자동차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자동차 가격을 미리 매겨놓고 시작하겠죠. 그걸 피보험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가격을 피보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는요. 피보험 이익을 최고 한도로 책임을 주겠죠. 자동차 가격이 5천만 원인데 자동차가 그래 5천만 원치 다 사고 났다 그래서 6천만 원 보상하는 건 없다. 그래서 5천만 원까지만 보상하니까 그걸 피보험 이익을 최고 한도로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보험 이익의 최고 한도는 당연히 보험 목적물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겠죠. 쉽게 얘기해서 5천만 원어치를 6천만 원어치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뭘 많이 물어보냐면 손해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겠죠. 왜냐?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내 물건이 있으니까 물건값을 매길 수 있겠죠. 피보험 이익은 당연히 손해보험에서는 존재하지만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은 생명보험은 제 사망하면 받는 저의 몸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재산보험도 상해, 질병, 간병 다 몸에 관련된 보험이 사람에 관련된 보험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은 물건이 아니죠. 물건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생명보험은 피보험이익이 없다라 그랬죠. 보상 방법은 정액 보상이었죠. 보험기간은 길어요. 장기입니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이 있죠. 물건값이 있죠. 보상 방법은 실손 보상이었죠. 실제 손해난 만큼만 보상해줬죠. 보험기간은 자동차 보험 몇 년이죠? 1년이죠. 짧죠. 단기입니다. 재산보험도 아까 마찬가지로 사람에 관련된 상해, 질병, 간병이니까 피보험이익은 해당 없죠. 보상 방법은 정액과 실손이 같이 있다고 있고 보험기간은 그러다 보니까 단기일 수도 있고 장기일 수도 있더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과 손해와 재산을 이렇게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재산보험의 설계 기준이 있는데요. 재산보험은 저축성 보험일까요? 여러분 보장성 보험일까요? 몸에 관련된 보장성 보험이다. 꼭 기억하시면 좋고요. 만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하면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된다. 밑에를 잠깐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암보험, 질병보험인 암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로 제가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암보험에는요,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준다 이런 내용이 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하죠. 이럴 경우에는요, 뭘 주냐면 주긴 합니다. 근데 뭘 주냐면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하게 된다면 책임준비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은 게 이런 거 있었죠. 연금보험을 가입했는데 제가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1보험기간이라 그랬죠. 1보험기간에 사망하게 되면 뭘 받는다 그랬죠? 사망보험금인 책임준비금을 지급받고 계약은 소멸하게 된다라고 했죠. 또 하나 있었죠. 15세 미만 어린이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15세 미만 사망했을 경우는 사망보험금이 절대 나갈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나갈 수 없다 보니까 어린이 보험은 좀 특이했었죠. 뭐가 특이했었냐면 책임준비금과 기납입보험료, 고객이 낸 돈이죠. 고객이 낸 돈과 책임준비금의 금 중에 더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여기서 조금 특이했던 게 뭐였죠? 교육보험이었죠. 교육보험도 마찬가지로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원래 책임준비금이 나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죠. 교육보험은 좀 특이해가지고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뭘 줬죠? 양육자금과 교육자금을 계속 지급해줬죠. 걔가 좀 특이한 부분이니까 걔를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재산보험의 보상 방식은요,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모두 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실손보상 급부는 보험회사 간 가입 내역 교환을 하겠죠.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손보험 가입할 때 A라는 보험회사에 실손보험 가입하고 B라는 보험에 실손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 내역을 서로 공유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요, 조금 더 뒤에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그 부분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린이 보험, 실손보험과 같이 상해와 질병이 함께 보장되는 종합형 상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재산보험은요, 주계약뿐만 아니라 특약으로 다양하게 부과하여서 판매한다. 잘 보시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종신보험을 가입하는데 여기다가 암보험을 같이 넣을 수 있죠. 특약을 통해서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재산보험은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특약을 통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해보험은 일반 상해보험, 재해보험, 교통재해보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상해와 재해자가 들어가면 상해보험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질병보험 볼게요. 질병보험은 암보험 있겠죠. 건강보험 있겠죠. 치아보험도 있습니다. 치아보험 있으니까 치아보험도 질병보험입니다. 암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이런 것들이 질병보험이더라 기억하시면 좋고요. 간병보험은 뭐가 있을까요? LTC라고 하는 장기 간병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치매보험 같은 것들이 간병보험이더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상해보험을 좀 보고 오늘 상해보험만 보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 건데요. 상해보험은 뭘까요? 상해보험을 아까 다치는 거였죠. 근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만이 상해보험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급격성입니다. 두 번째는 우연성이고요. 세 번째는 외래성입니다. 자, 급격성부터 볼게요. 급격성은 결과의 발생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굉장히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해야 되고요. 단순히 허약하거나 질병으로 인한 상해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급격하게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결과가 발생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연성은요, 보험사고의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은 상태가 우연성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을 것, 우연하게 발생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외래성을 볼게요. 외래성은요,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지만이 상해보험, 상해사고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맨 밑에 보시면요, 자해행위 그리고 자살, 싸움 등은요, 외부적인 요인일 수 있지만요, 상해보험 사고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해, 자살, 싸움 등은요, 외부적인 요인이지만 상해보험 사고로 인정하지 않는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볼게요. 다음은 질병은 상해사고의 요건이 아닌가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상해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보상 가능한데요. 반대로요. 질병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상해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보상 불가능이다. 그래서 상해의 결과로 질병이 발생하면 보상 가능. 그리고 질병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상해는 보상 불가능. 이거를 꼭 외워두시면 좋겠죠. 당연히 바꿔서 많이 출제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해는요. 우리 일반적으로 상해는 뭐가 있을까요? 외관상 뼈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찢어지거나 이런 거 당연히 상해겠죠. 그런데 상해의 개념은요.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상처를 입는 부상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넓은 개념이라는 걸. 그리고 상해로 인한 사망, 그리고 상해로 인한 신체 장애 등도 요게 넓은 개념이다 보니까 포함되더라. 은근히 중요합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도 보장해준다. 당연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상해보험의 보험 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이고요. 일부 위험직을 제외하고는 65세부터 75세까지 고연령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요. 상해보험은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이고요. 65세에서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고연령자분들도 가입 가능한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상해보험 주계약에서 질병 및 일반 사망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까 질병 및 일반 사망 같은 경우 다 특약을 통해서만 보장을 하겠죠. 그래서 상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은 원인으로 사망했습니다. 제가 상해보험을 가입했는데 예를 들어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럼 뭘 줄까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겠죠.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이었으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 밑에 노란색 박스를 보시면요. 상해 재해로 간접적인 원인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간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해야지만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볼게요. 일반적인 보험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도 비싸지고 가입도 어려워집니다. 일반적인 보험, 암보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보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죠? 당연히 보험료도 비싸지고 가입도 어려워집니다. 근데 상해보험은 좀 다릅니다. 연령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을 가다가 상해 사고가 날 확률은 나이가 많던 적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연령으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률, 분단율을 사용하여 뭔가 직업으로 묶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일률, 분단율로 사용하여서요. 보험료를 산출한다. 그래서 그게 상해보험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단율, 단일률 나왔다. 이건 무조건 상해보험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만기에 환급해주는 만기 환급형 상품도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해보험에서.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직업 직무별로 구분하여 직종별 위험 등급을 통해 보험료율을 산출하더라.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나이보다 직업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업으로 인하여 상해 사고가 날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상해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 보니까 나이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직업이 훨씬 더 중요하다. 꼭 기억할게요. 나이는 일반적으로 질병보험은 나이가 중요하겠지만 질병이나 간병보험 나이가 중요하겠지만 상해보험은 나이보다 직업이 더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고연령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더라. 65세, 75세 아까 나왔었죠?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상해보험은요.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이나 보험료와 보장 범위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뀌면 보험료와 보장 범위가 변경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인데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상해 사고가 증가할 수 있는 그 직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위험이 높아지다 보니까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겠죠. 자, 반대로 사고 발생 위험이 오히려 감소되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일에서 운전을 안 하는 일로 바뀌었다. 그럼 사고 발생 위험이 감소하는 일이죠. 그러다 보면 그건 보험료가 떨어지겠죠.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직업별 위험 등급을 산출하고 있고요. 총 5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3단계 위험률을 차등해서 적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등급으로 구분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3단계 위험률을 차등 적용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료도 바뀔 수 있는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한테 이거를 직업을 바뀐 걸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회사는요, 변경된 직업급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고요. 사실을 안 날로부터 너무 중요합니다. 1개월 내에 1개월 안에 보험료를 올리거나 증액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건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겠죠. 왜냐면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뀐 걸 보험회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계약자가 만일 이 직업이 바뀐 거를 보험 설계사한테만 통보했습니다. 보험 설계사에게 알려줬습니다. 자, 그거는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기억하세요. 어디다가 통보해야 되냐면 보험 설계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 직접 알려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노란색 박스 보시면 상법에서는 피보험자의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도 피보험자의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꼭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을 아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가로치기, 빨간색으로 가로치기가 가끔 등장하니까 상법에서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꼭 기억하시면 좋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변경을 했습니다. 직업을. 근데 보험회사에 이거를 통지하지 못한 사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하였는데 그 보험사고가 변경된 직업과 직무에 관계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맨 밑에 예시, 무직인 A씨가요 버스기사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일하고 있는 도중에 집에서 대청소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버스기사로 그 변경된 직업을 알려주지 못했어요. 근데 집에서 대청소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변경된 버스 기사로 일한 거랑 전혀 사고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전액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변경된 직업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못한 사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런데 그 보험사고가 변경된 직업과 직무와 관계가 없는 경우 전액 보험금이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트 4를 이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파트 4를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트 1부터 파트 4가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모의 테스트를 많이 풀어볼 거를 그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